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사만 올리겠습니다. 저항과 정의고장 남평의 역사문화 학술대회를 열며 만물이 수확하는 기쁨을 맞이하는 이 가을, 나주 주위에 온통 황금결과 단풍으로 점점 풍요롭게 아름답고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 특히 나주 관광의 천명 역할하고 있는 나주 문화관광 해설사, 교단의 여러 선생님들, 누구보다도 나주 시민 여러분, 저항과 정의의 고장 남평의 역사문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주는 예로부터 전주와 더불어 전라도 깊은 역사를 간직한 호남의 으뜸 고장이며 의향과 의향이라는 고을입니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과 더불어 드높고 넓은 물산이 풍부하여 해양 도시로서 주변국과 교류하면서 문물을 받아들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전달하면서 성장해온 고을입니다. 나주는 고대 국가의 만 중심, 고려 창건 남부 세력의 중심, 가까이는 조선 경제의 중심이면서 나라 이기 때는 분연이 일어나서 나라의 수호의 중심이 있었던 자랑스러운 고을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숨쉬고 있는 이곳 나주에는 어느 곳 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주의 남평은 예로부터 의로움과 남다른 기상을 지금까지 묵묵히 지켜오고 있는 유서 깊은 고을입니다. 오늘은 숨어있던 남평의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는 시간으로 융성했던 불교 문화, 그리고 삶의 바른 자세와 학문을 가르치는 향교와 서원 문화, 또한 수많은 의로운 이들의 발자취, 그리고 다시 그곳을 더듬어 찾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나주는 제2의 도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6개 공기업 이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인공들을 배출하는 한전공대 설립 등 여러 발전적 변화로 충분히 옛 명성이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주의 제2 주원기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국정에도 크나큰 축책을 맡으신 신종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지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여러분들, 그리고 강주에서도 여기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풍성한 이 가을에 학술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나주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나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서 나주문화 직진의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나주학회 최영관 이사장님과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학술대회의 깊이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해량하시고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항과 정의고장 남평의 의병활동이라는 주제로 김남철 나주역사연구회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평의 향교와 서원이라는 주제의 나주학회 역사문화체험반의 이효숙 선생님, 남평 역사문화의 합사코스 개발 주제의 나주학회 역사문화체험반의 윤희정 선생님, 남평의 불교문화라는 주제의 나주학회 역사문화체험반 김미경 선생님, 그리고 토론자도 지금 소개해드릴까요? 나중에 할까요? 예, 그러면 먼저 우리 김남철 선생님의 이 남평의 저항과 정의의 고장 남평의 의병활동의 주제로 말씀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덕거려서. 나르고 계셔요?
예, 카메라 잘 잡힌가요? 제가 주로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전혀 안 나오는데 오늘 좀 많이 좀 찍어주세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전무원 오늘 영상팀이 와 있고 저 카메라가 4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안 찍으셔도 되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찍어서 다 공유할게요. 예. 제가 그걸 잘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남철입니다. 어쨌든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한 2시에 와가지고 미리 가연 몇 명이나 올까 했는데 지금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지금까지 나주학교 학교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 제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1시간도 부족하고 2시간도 부족한 내용인데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어쩌면 첫 발판을 딛는 자리니까요. 부족한 것은 자료집으로 대처하고 오늘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발표자가 4명이고 토론자가 3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은 임팩트 있게 짧게 얘기하고 부족한 거는 또 이후에 우리가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역사를 전공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는데 30여 년 넘게 가르쳤고 나름 전국에서 제가 최고로 역사를 잘 가르친다 라는 자부심으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책을 써서 제가 인쇄받는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셔서 그래서 책을 잘 쓰면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지금 내가 한 이야기는 저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다는 말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온 남평의 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놀랍게 생각 처음 듣는 사람 몰랐다 처음 듣는다 라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렇게 누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고 지역의 자료에도 나오긴 나오지만 우리 대중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이름 없는 의병들을 한 명 한 명 알리다 보니까 오늘도 남평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그중 핵심적으로 밑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임진의병에서 한반을 의병을 중심으로 이것 또한 제가 이것도 강의도 하고 또 제가 또 방송도 출연한 거 아시죠? 그래서 했지만 오늘은 남평의 구간에서 그리고 미리 말씀하지만 오늘 언급한 사람도 극히 일부일 것이다.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 역사는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좀 이따 노성대 선배님께서 제 글을 아주 학술 발표처럼 아주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제가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나중에 또 다른 자리에서 또 완성된 논문을 제출을 할 약속하고 어떤 사실 저한테 주신 시간이 몇 분입니까? 저한테 지금 50분인데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발표 그리고 실은 제가 나주문화체험관에서 하면서 그 세 분 지금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분은 역사 전공이 아니고 그냥 나주가 좋아서 뭐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해요. 나름대로 나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열심히 하루에 1년에 몇 번씩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분들도 남평은 소개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좀 좀 주실래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남평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지난 4월 달부터 제가 이 해설사들을 모시고 답사를 다녔습니다. 이유는 옆에 우리 나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역사 체험학습을 하거든요. 제가 그 교장들이 다 내 또래여서 뭐 나주고 교장도 후배고 그다음에 또 저기 동광 교장 친구고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된 나주시 해설사 선생님들이 계신다. 그분들을 투입해가지고 이번에 했었어요. 그러면서 남평을 하자. 그래서 그야말로 발로 뛴 이야기고요. 저분들은 무슨 그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팩트 있게 논증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고 이번 기회에 좀 더 남평을 알리는 대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실은 저한테 남평 개괄을 하려고 했는데 개괄하면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 저항과 정의의 고장, 저항과 정의 네이밍 잘했죠. 아까 우리 한영길 의원이 남평을 어쩐다 삼성 남평 그거 대단히 오해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고리 기질이고 저항 기질이고 임진의병부터 한마디로까지 남평이
의벽이 고장했어요. 지금 나주는 아니에요. 읍성은요 지키는 쪽이에요. 지키는 쪽. 남동이 중심이었잖아요. 간부, 간이 있었기 때문에 의병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지금 나주 의병은 나주 현 나주가 아니라 그 둘러싼 남평에서 영산포 쪽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현재 남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1914년 일제강점기 4월 1일자로 대대적인 행정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남평을 찢어서 나주로 붙이고 강주의 일부를 강상으로 보내고 지금 강주로 가 있죠. 그리고 영산포, 그 다음에 나주, 남평이 세 현으로 세 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실은 현재 남평은 현재 행정은 남평이 아니고 지금 나주대교 있잖아요. 그걸 경계로 서부 쪽은 나주읍, 그 다음에 지금부터 금천, 삼포, 남평, 다도, 봉황, 세지,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거기가 남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병을 말하면 현재 남평을 또 이야기하지 않아요. 동룡산이라고 아시죠? 그 동룡산자라고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의병 루트는 지금은 행정구역이 도로로 신장도가 1937년에 생기거든요. 그 이전에는 걸어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물길 따라 산길 따라 재 넘어서. 그러면 그때는 어쩝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잡는 곳이 어디예요? 강진 마량입니다. 마량에서 강진 평역, 유치, 금정, 그 다음에 우리 나주 봉황이 철야마을 있죠? 철야, 남평, 강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옛날 정근대 사회의 교통로입니다. 지금의 개념은 전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나주 이야기할 때 자꾸 나주 남평은 게 아니고 현재 남평, 나주시의 행정구역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110년 전에 우리 이재태 의원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1914년에 행정이 바뀌었고요. 지금 24년이니까 110년 전의 이야기.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남평현 또는 동성상권역인데 거기에 저항과 정의를 했던 핵심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임진의병이다. 그리고 임진의병과 정의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전쟁 다 아시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역사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미동부리, 현웅, 남평군, 남평군, 남평이었고요. 1955년 남평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별도의 나주의 별도 고을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미다고리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물이 풍부한 곳이다. 그래서 원래 남평은 지금 한자가 남명남자지만 원래의 뜻은 그 남명남자가 아니고 질척거린다, 넘친다. 오히려 드들강보다 남평이 더 낮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1960년대 초반 출신인데 다 불에 잠겼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질척거렸다. 그래서 남평이라고 했고, 또 하나 영평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평도 질척거리다가 길다 길영자로 간 겁니다. 지금은 길영자로 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남평은 드들강이 범람했을 때 다 담궜던 것. 그 남평은 지금 삼포, 금천 이쪽이에요. 지금 이 빛가람도 이재태 의원이 지역으로 있는 그것 전가 다 소위 말하는 남평현의 중요한 생산 지역이었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단 지도를 하나 보여줘요. 이게 드들강이에요. 여기가 이제 소위 객사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심유성. 이걸 복원한다고 복원해놨는데 여기다 복원해놨잖아. 이건 내 심유성은 상징이고, 남평에 1872년의 기도입니다. 제가 진짜 저는 남평 출신으로서 이거 하나 강조하는데, 이 심유성을 복원해서 좀 구다리잖아. 여기서 구다리 쭉 드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 함교 있고요. 여기서 여기가 십리길. 이거를 복원했으면 좋겠는데 했었어요. 16년 있었나? 근데 지금은 실패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평의 풍경이 되게 아름다웠다. 그 다음 한 가지, 지역적으로 보면 다 우리나라는 좀 동고서양이잖아요. 대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거나 북쪽에 남쪽으로 물이 흘러요. 그런데 전국에 4군데만 역으로 흐르는 곳이 있어요. 역으로 흐르는 거. 다시 말해서 남에서 북으로. 이 드들강은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이 남쪽. 남쪽 이렇게 흘러서 삼포를 거쳐서 이 나주 앞에 강탄에 만나고 이렇게 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이 전국에 4군데가 있습니다. 드들강, 보성강 쫙 있는
우리 저 정예림이 있었던 방, 금강, 그다음에 저기 있는 동강, 다 거기가 뭐냐? 거스른다는 해이게 거기가 저항의 고장이고 방골의 기질이다. 좋은 말로 방골이고 세련된 말로 저항이고, 그리고 굉장히 저항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삼성삼평으로 해서 일본 애들이 그 저항했던 방골의 기질을 그런 식으로 비하했던 말인데, 앞으로는 좀 정정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남편 형제고요. 자, 일단 의병입니다. 쭉쭉쭉 설명하는데 이것만 해도 가지고, 여러분들 의병을 얘기할 때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1592년 처음에는 왕을 지키는 근황의병이에요. 그 다음에 1897년에 정유재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지역을 지키는 의병이에요. 주로 이 전라도 의병들은 이 항보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90년 4월 13일 날 와르에서 우리 일본이 어쩌니까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전라도로 오려고 하는데 그 위대한 이순신 막아내잖아요. 그리고 이 쉽게 말하면 임진전쟁 초반기 때는 이 전라도는 다행히 지켰어요. 그런데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가 식량을 공급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전쟁이 5년 동안 휴식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곧바로 어디로 들어와요? 이 전라도를 장악하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코스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막 비행기 다니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영산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산강이 거슬러 와서 어디까지 올라요? 이 나주까지 오는 거예요. 나주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때요? 이 나주에, 그땐 다 나주의 관할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지켜내는 겁니다. 그 의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민전쟁이 끝나고 선조 때 전쟁에 이제 선양사업을 해요. 그래서 1602년, 1603년에 어마무시한 게 전쟁 끝나고 녹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의병이 많이 배출된 곳이 바로 이 영산강 의병이에요. 지금의 무안, 그 다음에 한평, 나주, 그 다음에 남평, 그 다음에 저쪽으로 하는 장성까지. 그 언제는 잠깐 의병일 수밖에 없어. 왜? 집중력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유에 도망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병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싸울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 먹는 걸 제공한 걸 뭐라고? 군량비라고 하잖아요. 그 군량비를 냈던 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 다. 그 잘 그런 분들도 의병이다. 그때 냈던 의식은 의로운 곡식이라고 해서 기록에는 의곡으로 나와요. 그게 바로 의곡을 제시한 것도 저는 넓은 개념으로. 지금도 우리가 어떤 나라에 충성을 한다 그러면 전쟁하는 군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방위성들이 열심히 된 것도 나라를 지키는 뭐라고 할까요? 그 충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남평의 기록을 보면 사실 조금 이따 우리 노 선생님 저 이제 지적할 건데 굳이 자료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쩌니까 1차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 뒤에 집안에서 쓴 비석 자료나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읍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자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근거가 빈약하거나 달라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 후손들은 막 늘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병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쪽수예요. 숫자 300명, 600명. 물론 그거 정확히 아무도 몰라. 기록이 없으니까. 다만 저는 이제 2차 자료를 보는데 좀 더 지적하면 600명, 300명 자신 있을 때 저도 그때 안 살아왔기 때문에 다만 저는 제가 주로 봤던 것이 여기서 비사로 기록된 기록, 정사보다는 안타깝게도 우리 전라도 의병은 기록이 거의 없어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기. 죽은 게 기록은 남기. 그 다음 두 번째, 후환이 두려워. 100년에 한 번씩 싹쓸이 합니다. 우리 역사가요. 호남은 철저하게 오는 게 말살된 의병 때 죽죠, 동학 때 죽죠, 한발 때 죽죠, 또 학생 독립원 때 죽죠. 그 다음에 어쩝니까? 해방 이후에 민간 약살, 보도혐의가 가장 많이 죽잖아요. 그 다음 5.18 때 죽죠? 5.18 때 죽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아시죠? 그래도 기록이 없어. 그것이 가장 맹점이야.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다 이야기 못하고 대표적인 두 분만 제가 기록했기 때문에 한 수 들어보셨나요? 자, 임진전쟁 당시에 남평 현감이 한순이라는 청주한시예요. 한순이. 나중에 의장국이라고 시호를 받아요. 이런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현감이었고 또 실제로 전사합니다.
쭉 책이 자료지면 장기태가 요점만 얘기하면 현감이었고요. 금산전투. 금산전투의 대표인 대장이 누구예요? 의병대장이? 고경명이잖아요. 고경명, 김천희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사하잖아요. 고경명이 자기 아들하고 죽잖아. 그때 같이 사고 죽었던 현감이에요. 우리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장봉이라는, 그래서 지금 저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비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무심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석은 또 다른 기록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금산 종용사, 원래 여기 출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감이었다. 어쨌든 출신이가 여기 살았을 때 남평 현감으로서 우리 지역의 현감이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남평의 인물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지금 비어져 있고요. 충남 예산 고동면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인. 자, 이종인 처음 들어보시죠. 자, 이종인은 알다시피 우리 남편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둥포문이었는데 등포가 두 개 합쳐서 삼포면 둥술이 있잖아. 그 둥술이에 태어났던 분이에요. 그 2차 진수성 들어가서 항진 장군이었거든요. 삼장사에 한 명. 그 도와서 있고, 그다음 항진 장군이 전사자 그 시신을 수습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본인도 거기서 순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첨가 이렇게 선양사업을 하는데 1등이 선무 원종공시라고 그래요. 1등급, 2등급, 3등급 9,060명을 줘요. 부족의 320명 1등급인데 그 1등급에 가장 많은 의병들이 이 영산강 의병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몰라.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분이고요. 그 진주 창렬사에 30군이 신이 모셔져 있어요. 혹시 진주 남강 가가지고 물론 신이 남강하면 김천이 기억해야 되겠죠? 최경희 기억해야 되겠죠? 안녕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종호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남평 출신의 지금은 삼포면 등술이 이종이 기억해 줍사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양삽이 이제 절반 남았다는 그럴 줄 알았다. 예. 그리고 이걸 기록한 게 호남 저일이래역이에요. 여기에도 뭐 기록, 정말 절반 남았는데 이 길을 당한 몫을 바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남 저일역을 보시면 좋겠고 첨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평 읍지에 이렇게 많은 임진의병이 있으면 33명입니다. 처음 들어보면 많죠?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손주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홍씨들 많죠? 채씨들 많죠? 그 다음에 특히 송씨들 많죠? 다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 모르면 안 되겠잖아요. 이 남평읍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중에 한 명만, 채씨만 이번도 성모 원종공 씨는 높은 대신 분이에요. 해주셨습니다. 대단한 많아요. 나중에 체일까지 연결돼요. 바쁘네. 이제 한발의병. 예, 한발의병이 여기만 좀 주무셨습니까? 교전의 25%, 표준 24%가 우리 남도 의병인데 1909년에는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런데 높은 데서 10%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관심 가져서 우리 회의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고 남한 대통령 작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비사에 나와 있어요. 남평에서 실은 여기 남평읍이에요. 지금 현재 남평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봉황에서 세지, 그 다음에 금정산, 동정산, 그러니까 금정동은 거기가 다 길목이었잖아요. 특히 주요 백견지가 봉황하고 그 다음에 세지예요. 현재는. 근데 그래 남평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좀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록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록되어 있으니 자료 좀 참고하십시오. 한 가지. 이때 일본 순사 한 명 죽이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인사 순사 한 명을 죽이려면 우리 의병 몇 명이나 필요했을까요? 대략. 학자들이 말은 최소한 80명에서 120명 정도가 싸워야 돼. 그래도 신식총을 가지고 있었잖아. 말 타고 다녔고. 우리는 어쩝니까? 대창, 북창, 그 다음에 하승총, 삐용 가는 거. 따다닥 하는 거 싸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한 명 죽였다는 거, 어마어마한 전가라는 거. 현재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전투들이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자료에 독립운동사 제가 일부 쓴 건 아니니까 찾아보시고 여기에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병에서 그 권영애입니다. 이 봉황이에요. 사실은 봉황. 권태. 이분은 굉장히 어쩝니까? 뛰어난 유생이었어요. 의병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생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글을 잘 써서 경문을 쓰고, 지금은 핸드폰을 야, 너 어디로 하지만 그때는 어쩝니까? 경문을 날렸을 거 아니에요. 글을 써서 원래 했던데,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자, 애국장을 추서했다는 분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거예요. 옆에가 창고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있는지도 모르죠. 여기 아름다운 게 예고에서 저기 새지가 않는 거 뚝길 있잖아요. 그 배 창고 옆에 이렇게 옆집 아저씨가 배 창자 쌓아놓고 그랬어요. 너무나 아픕니다. 나주시 어디 가셨나? 윤지양 어디가 관리하라고 했는데 관리 않고 있어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도. 그리고 비석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고기 아름다운 어리가 그래가지고. 자, 권양의 그리고 이때는 본명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 가명을 많이 썼고, 아니면 별명, 아오, 이름을 4개, 5개까지 가지고. 왜냐, 일본한테 숨겨야 되고, 자기들이, 어쩌니까 요새가 어쩌니까 들통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희, 우리, 여기, 아까도 제가 오전에 거기 갔다 왔는데, 여기, 파도마을, 해주셨습니다. 최종희. 이분 아까 있는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까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도 풍산 도래 출신이고요. 그다음 최심환과 더불어서 같이 도왔다. 이런 말을 멋진 말 했다라고 기록에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용맹했대요. 돌격대 역할을 했고, 앞에 전투라면 어떤 선군장, 중군장, 후군장 있잖아요. 항상 앞장가서 하고 일본한테 잡혀 또 다시 탈출해서 결국은 그래서 순국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애국장을 추서했는데,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여기 영벽전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전통을 내오전에 저 다녀왔는데요. 이 영벽전이에요. 그냥 건물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 기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일본한테 싸우자 하고 모였던 오이장소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청동, 여기는 철야마을 아시죠? 최근에 후손들이 멋지게 비석을 세웠더라고요. 다시. 어쨌든 그 기억해줘야 되는데, 이번은 비밀 결사, 특히 여랑이 창이 해민우소를 만들거든요. 그때 또 전남 창에서 전남 우소를 만드는데, 그 철야는 우리 나주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에 하나예요. 장보고가 거기서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촉안에 이 만호 정도 그냥 아름다운 정자이기도 하지만 문화도도 뛰어나지만 정동 의병장이 여기에서 뭐 일을 했던 곳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민홍, 박사와 다일 남편 출신입니다. 남편이란 출신이죠. 그래서 또 이런 많은 일지들 기록에서 자료집에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견인수명 사생치라고 제가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리사이, 이를 생각할 때 항상 의로움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죽음을 취할 때 죽음을 버리고 의를 취하라.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의로운 정신했던 남편 의병들이 있었다. 여기까지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평의 문화유산, 남평의 미래고 나주의 미래고 남도의 미래입니다. 근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간 없어요. 그리고 남평 문화유산을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요. 나주 학교 앞장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복합적인 게 남아있는가. 한영철 의원님, 김 의원님, 많이 해주십시오.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며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이때 보이는 것은 절반같이 알리리라. 남편을 찐짜로 살립시다. 손 한번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남철 선생님이 남평도 남평이지만 너무 열의가 대단하시고, 특히 이 자리에 남평분들이 좀 오셨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우리 나주의 역사문화 체험반 대표로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남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남평 현감은 세종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약 한 177대까지가 고정되죠. 그때 마지막 남평 현감이고, 또 그 다음에는 군수로 됐죠. 23부로 바꿔지면서 그래가지고 1909년까지 해서 군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늘의 남평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평에 관련된 한
현감이 있어요. 그 현감은 155대인데 이정현이라고 거기는 우리 프랑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작년 23년도에 8월 15일 날 그 나주 시청에서 포럼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업을 그 통상 조약이 맺기 전에 벌써 민간인으로부터 애교 활동이 시작됐다는 볼 수가 있어요. 프랑스에 고래 잡는 배가 우리 비금대에 와서 난파됐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중국에 있는 지금 말해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연락이 간 거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배척하는 게 아니고 이정현 그 현감 있을 때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접도 하고 잘해줬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로 그 사람 자기들이 대접을 잘 받고 있거든요. 자기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잔치를 벌인 겁니다. 서로 헤어지면서 우리는 막걸리병을 주고 거기는 샴페인을 주고 그래서 그 가져갔던 막걸리병이 프랑스의 박물관에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민간인 애교로서 지금 말해서 공식적인 국가 간의 애교보다는 비공식으로 먼저 150여 년이 더 빨랐지 않았냐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고요. 다음은 남평의 향기와 소원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효수 선생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나주학교 역사문화체험반 이효숙입니다. 저는 짧게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평 하면서 갔던 것은 장현선하고 공산서, 그다음 남평 학교인데요. 워낙 저보다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장현선은 남평은 풍림리 원정마을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5분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시주의 무성공 문단성하고요. 2세 경공공, 3세 충숙공, 4세 호해공, 그 다음에 12세 충성공을 모시고 있고요. 공산서는 휴암 백인거를 배양하는 서원입니다. 남평 학교는 원래 위치는 지금 있는 위치가 아니지만 현재는 고원리에 위치해 있고요. 1985년도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현선 아까 5분 배양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3분 위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장자못, 두들강 옆에 장자못에 문안바위가 있습니다. 남평구시의 시조로서 문안바위 설화 속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문다성은 신라 자비왕 때 사람이기도 하고요. 문씨들은 이 바위에서 이제 시조가 탄광하였다고 해서 철종 3년에 문양위원이라는 분이 높이 2m가량의 비석에 이제 문암이라 세웠고 1918년도에 문화공이 중심이 되어서 문암을 둘러싼 안각을 지었는데 그 후에 75년도에 문선명이 다시 지어서 문안각이라는 현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바위는 95년 12월에 전라남도 민속 자료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2세 문국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문국겸은 고려 때 사람입니다. 고려 때 명종과 의종 때 충직한 문신이며 명제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1163년 때 좌정원의 재임 중에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의종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신하들을 탄핵하는 바로잡기 위해서 간언을 올렸다가 오히려 본인이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향하면서 낙향시 또는 그 태국시로 알려져 있는 시를 공주로 지나면서 유구역이라는 곳에다가 본인이 이렇게 시를 써놨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주은이 난간을 분지르면 명예를 구함이 아니었고 원앙이 수레를 막은 것이 어찌 자신을 위해서랴 학교가 부를 불평을 임금이 몰라주니 여인만 채찍질하여 머물머물 물러나네. 여기서 등장하는 주은과 원앙은 한나라 때 굉장히 바른 말을 잘 하고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충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아니다고 말했다가 본인들이 이제 낙향을 하게 되는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운명과 본인의 운명을 같이 동기화해서 이렇게 남편 시를 쓰셨고요. 후에 이 유구역을 고치다가 화공한테 유구역을 색칠을 하라고 했을 때 화공이 이 시를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그 그림이 계속 전해져 오면서 시는 없어지고 그림만 전해오고 있다가 그 그림이 간신 거국도 또 간언하는 신하가 서울을 떠나는 한양을 떠나는 그림이다라는 의미에서 그 간신거국도가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키워드가 문정성 강남인데요. 이 나주와의 인연을 얘기합니다. 1170년경에 문극겸이 나주시 삼포면 신도리 동시동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후 800여 년간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삼포 쪽에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잖아요.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 나무를 이식 다른 곳에 심었는데 결국은 살지 못하고 고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정성 감나무가 어디에 또 역사적 증거로 실제로 있는가 알아봤더니 전필제 김종직의 시 한 수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전 DB에 가면 원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줄 친 것을 보면 한쪽과 남평현의 땅은 서쪽으로 금세 언덕에 연했을 때 오직 늙은 교목만 남았을 뿐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평현의 땅, 그 다음에 오직 늙은 교목, 이것이 문정승이 심은 감나무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대목인 것 같습니다. 충성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워낙에 정치적인 것보다는 목화씨로 많이 알려진 분이세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알 정도로 워낙 유명한 분이시긴 한데 이분은 1363년에 사관원 자정원으로 재직하다 원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게 되죠.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목화씨를 고려로 가지고 들어왔고 장인 정천익과 함께 이를 재배했지만 재배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인이 심었던 목화가 겨우 이제 싹을 틔웠고, 그 다음에 그 3년 그 싹을 받아서 3년여 노력해 목화가 이제 전국에 퍼지게 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이 오ник점이 이제 목화가 처음에 들어온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국시대 편찬된 당나라의 역사서 한현이나 삼국사에 따르면 신라나 백제 이 고구려에서도 이미 면직물이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또 다른 반면에서 역사가들은 삼국시대에 들어왔던 목화는 중앙아시아 품종으로 아마 대량 생산이 힘든 품종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문익점이 들어온 거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다시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한반도의 기후에 맞는 품종이라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화씨를 어디에 들어왔냐, 또 이제 부뚜껍에, 노래는 이제 부뚜껍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뚜껍에 들어왔는지, 본인 상투에 넣고 들어왔는지, 주머니에 들어왔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목화씨를 들여와서 백성들에게 당시에 면옷을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었던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목화씨를 가져와서 전국으로 퍼지겠다. 이것에 의의를 뒀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원나라의 사신으로 많은 사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익점처럼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화씨를 들어온 사람이 없었지 않았느냐. 정치적인 것보다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면 더 감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봉산서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봉산서원은 제가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봉산서원은 현종 7년 때 사액이 되었고 사액된 이후에 봉산서원의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더 이상 기록이 없어서 저희가 좀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봉산서원은 남평읍 서원마을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봉산서원보다는 포인트를 휴안 백인걸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백인걸은 1937년 10년 문과에 국제학부 성균관에 머무르다가 정치를 하게 됐는데 중종 36년 때 이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외직을 구하여서 남평 현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평 현감으로 되었고 선정을 베풀고 후학을 양성하고 유풍을 진작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조시대 때 이원희과 유성룡, 이양복 김장생과 함께 대표 청백리로 이름이 올려져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업적을 보자면 앞에 잠깐
김남천 선생님이 심리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심리장성은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심리장성 강문박 동서북 쪽에 있고요. 조선 초에 현감 우성이 흙을 쌓아서 심었고 그 후에 백인걸 현감이 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늘이 관아의 심리를 덮어서 푸르게 되었다라고 1920년도에 남편국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화순에서 내려오는 드들강이 남편읍의 동북면으로 흘러서 큰 물이 나면 문안 밑까지 가서 읍내로 이 물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소음은 이런 지리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홍수를 막기 위한 방제림으로 심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언제 없어졌냐고 생각하게 되면 1930년대에 영산강의 식량 증산 계획의 일환으로 치수 공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평 읍내에도 잦은 범람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1931년부터 3년간 대고를 축조를 하고 아마 그때 이 심리장송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고 하는 글들이 좀 있습니다. 한교는 워낙 잘 아실 것 같아요. 남평 한교는 이제 교원대에 위치해 있고 89년도에 유형 문화유산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한교는 이제 나라에서 유학자에게 제사를 지나고 그 다음에 지방민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하지만 양난을 이유로 한교의 교육에 관한 기능들이 좀 많이 상쇄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평 한교의 특징은 1698년과 1702년 사이에 현가 송병익이 한교의 서쪽에 흥학당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흥학당에 관련 자료는 남평 한교에 한 9권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간원에 왜 이 흥학당을 세웠는지 설립 취지가 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흥학당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재정을 마련되어 있는지가 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교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흥학당은 이제 양난 이후로 국가정책으로 학교가 좀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교육 재원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던 게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평은 좀 작은 고을이긴 하지만 항상 유생이 한 수백 명에 이르고 출신도 수백 명이나 되니 그들 중에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리 없고 가르칠 만한 인재 또한 없을 리 없었다.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남평은 차원에서 그들이 가르칠 건물, 강사, 규정, 재원 등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이 한교의 흥학당 창설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간 1에 이 창설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재원을 같이 모아서 흥학당을 세웠고 교육을 가르치긴 했는데 아쉽게도 흥학당에서 수학한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의 학문적인 성취, 그 다음에 국제 현황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흥학당을 설립하고 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서원과 한교를 중심으로 해서 남평의 유교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원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폐해도 있습니다. 서원이 사역서원으로 가면서 뭡니까 병역을 면하려고 서원에 딸린 정말 노비로도 이장도 하기도 하고 또 서원이 딸린 그 토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의 빈약이라든가 병역 어떤 나라에 지키는데 도움도 덜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있기에 여러 피해가 발생이 돼서 여러 임금님들이 그거를 정리를 하려고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다 결국에는 우리 한말 흥선대원군이 참 가감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 전남계 전라도에는 3개가 있죠. 피람소원, 무성소원, 그 다음에 강주의 포충사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평에 지금 봉산소원이 있죠. 휴암 백인거래. 근데 봉산소원은 이름이 전국에 5개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5개가 있는데 한자가 틀립니다. 봉자만 틀립니다. 남평에 있는 봉산소원은 만날봉, 그 다음에
다른 네 군데는 경상북도, 남도, 대구까지 해가지고 4개가 있거든요. 거기는 봉쇄의 봉입니다. 그것만 알아주시고요. 다음은 남편 불교에 대해서 김미경 선생님으로도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미경입니다. 많은 얘기들을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앞에서 선생님들이 떨린다고 하더니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잘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를 떠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1500년, 1600년 이상을 계속 우리가 함께했던 문화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사말을 빼고 불교에 관한 자료 준비하면서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가끔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또한 더 자료를 모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드립니다. 일단 발표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물이라든가 자료가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실상 이제 그 문서라든가 거기에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정확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평 쪽에 있는 사찰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1000년을 두고 길게 자리하고 있는 이런 불교 사찰들이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불회사, 나주를 대표로 할 수 있는 남편에 자리하고 있는 불회사하고 두 번째로 이제 중림사, 그다음에 초이성사의 출발처로도 알려져 있는 문흥사, 마이칠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마이칠부라고 합니다. 미륵사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단 불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불교 신자도 있지만 종교의 느낌이 걸면서 기독교 또는 뭐 다른 종교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원 전에 인도에서 성립되어 있는 게 불교입니다. 부다가 같은 경우에는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말하면서도 세계 3대 종교로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4세기 때쯤에 삼국시대에서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전례가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 전에 되어온 불교 같은 경우는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초창기에 어떤 원시불교라든가 부다불교, 그다음에 소승불교 등 부처가 죽고 나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많은 다양한 종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1세기 전후로 인해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또 한반도로 넘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말하는 어떤 교리 자체는 신격화하는 것보다는 실은 교리 자체만으로 깨달음을 얻자, 진리를 깨달아가자, 찾아가자 하는 그런 수행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제 종교이자 우리의 그 학습된 가르쳐주기 위한 교리인 것 같습니다. 불회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회사 같은 경우는 남평에 자리하고 있고 가장 오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있고요. 부안불교조계종 백양사의 말사입니다. 백제시대 때 마라난타가 우리 이제 사항으로는 백제시대 때는 마라난타가 가장 먼저 불교 최초로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마라난타가 차씨와 불경을 가져와서 여기에 시배를 하고 불교를 전파했다. 또 불회사를 지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불회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회사원이라는 뜻이고요. 불법승 삼보가 어우러져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는 그런 장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천년사찰이라고 하는데 조선 정조 때 덕룡산에 큰 불이 나서 정각 전체가 소실이 되었었고 1808년에 새로 복원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또 그 뒤로도 6.25 전쟁 때 안타깝게도 전관 몇 개만 남겨놓고 또 다시 다 불살라 버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그 불교 문화재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재의 그 특성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이제 목조 건물이다 보니 불에 엄청 취약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정룡산 쪽에 불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백나무 숲이 방화림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서 지금은 방화림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증동북 여지 승마면은 불회사가 불호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절의 중창과 관련해서 지금하고는 좀 믿든지 말든지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중창을 하기 위한 좋은 날짜를 상량식으로 잡았는데 해가 넘어갈 것 같아서 그 해를 잡아놨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어떤 설화가 전해지기도 하고 불호사이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원진국사와 관련된 호랑이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회사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번칠 비로자나불 좌상입니다. 비로자나불 같은 경우는 진리 전체 자체를 뜻하고 있는데요. 양쪽에 있는 협시보살과 함께 삼존부를 이루고 있고 왼쪽에 있는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최고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현보살은 실창과 깨달음을 나타내는데 아까 불교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불상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이 불신이 말하고 있는 뜻하고 있는 그는 우리가 그만큼의 깨달음을 갖고 스스로의 수행을 했을 때 저런 자리, 어떤 저런 느낌의 어떤 사리를 가질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불교의 교리인 것 같습니다. 이 비로자나불 좌상 같은 경우는 보물로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불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3대를 이렇게 차근차근 붙여가면서 오칠을 해가지고 나중에 금방 물을 묻힌 것입니다. 보물로 정해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런 금상, 불상을 많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사제에 가면. 그런데 불회사에 있는 비로자나불 좌상은 우리나라에 딱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로 지정이 돼 있고 이 좌상이 갖고 있는 수인 보시면은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원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과 불상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부족하고 미혹한 부분이 나중에 부처와도 같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고 우리가 나중에는 성인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아까 일봉암이라든가 호랑이 관련 설화가 이어졌다고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는데 원진국사 부도입니다. 고려 중기 때 이제 스님인데요. 탑신 하측에 이렇게 연후4년 정사 5월 1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부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꽤 귀중한 자료로 유형문화유산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탑신 위쪽에 그 부분이 좀 상해져 있습니다.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몽신이라든가 밑에 기대석 자체도 잘 보존되고 있어서 부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불회사 유명한 석장승입니다. 석장승 같은 경우는 실은 불교 관련 유물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불상이라든가 요거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른데 실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최고봉으로 꼽히고 있는 불회사 석장승입니다. 마을 사찰 입구에 세워서 경계를 표시하고 또 잡기의 출입을 막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실은 운흥사의 석장승과 조각 형태가 좀 비슷합니다. 운흥사의 밑에 있는 그 기록이 있어서 언제 만들어졌다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록 자체는 없지만 운흥사의 석장승과 비슷해가지고 그 무렵에 만들어졌을까 하고요. 불회사 석장승과 조금 다른 데하고 다른 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여자 할머니 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남자 하원단 장군인데요. 느낌이 보면은 약간 제주도의 돌하루방과도 닮아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할머니 상에 주장군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어요. 원래는 도교적으로 주장군이라는 남자 쪽 이름이거든요. 근데 남자 쪽이 아니고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주장군이라는 네임이 붙어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혹시 석봉이 잘못한 거 아닌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가민속문화재의 자료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불회사 이거는 이제 불교 관련 유물은 아닙니다만 제가 일단 잠깐 넣어봤습니다. 불회사 열리지 같은 경우에는 600년 된 느티나무인데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음양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느티나무가 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왜 제가 이제 이걸 넣냐면은
보통 사랑나무라고도 하는데 실은 불사 이쪽 입구 쪽에 가다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사진을 좀 주셔서 넣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사찰 찾았을 때 이 나무를 보면서 한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수백 년을 함께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또는 뭐 이런 불신의 마음들을 좀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닌가 싶어서 혹시 불회사를 찾으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 불회사 열리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불회사 개굴대입니다. 그 앞쪽에 마당 앞쪽에 있는 괴물대인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괴물이 가장 먼저 조성되지 않았나 파손이 많이 돼 있고 오래된 흔적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쪽에 있는 게 있고요. 가운데 쪽에 있는 4개가 이제 최근까지는 아니고 가장 빠른 시기에 그나마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불회사 대웅전 뒤쪽에 가시면 큰 괴물함이 있습니다. 괴물 자체는 보실 수가 없지만 이 괴물대라든가 괴물함으로 봐서 불회사에 그 정도의 큰 불사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행사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사찰이고 백제 시대 때 이제 기록상으로 우리나라 백제에 최초로 마라난타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그 마라난타가 지었다는 불회사절이 남편에 있다는 의미를 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림사입니다. 제가 실은 이거 자료 준비하기 전에 아까 좀 전에 발표하셨던 김남철 선생님하고 중림사를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남편에 이렇게 큰 절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림사 같은 경우는 실은 산세 위에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사찰들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봉산에 자리 잡은 백제 때 천년 고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 이야기 하다 보면은 1000년이라는 세월 아니면은 1500년, 1600년 전에 이런 큰 어마어마한 고찰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남평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더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중림사 같은 경우는 비류왕 때 아도화상이 종주감이라는 이름으로 창건을 했다고 합니다. 규모 자체도 전당이라든가 큰 그 6개의 암자까지 있는 큰 사찰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1982년 극락고전에서 사리와 청동 불두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에도 이 정도 규모의 큰 사찰이 자리하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산지 무탑식 가람인데 영산전 다른 사찰은 들어가면서 그 배나 그 단 위에 차례차례 이제 그 높이 서해를 정하는 것처럼 마지막 대웅전까지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중림사 같은 경우에는 영산전과 극락전, 극락고전, 삼성각이 한 자리에 한 열로 배열되어 있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석재열애자상이 영산전 아래에 그 바깥쪽 마당에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려시대 걸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민불로서 어떻게 보면은 불교하고 좀 다른 우리의 민간 신앙하고 좀 중간에 겹쳐지는 그런 느낌의 불상이 있어가지고 그 중림사를 찾아온 분들이 많이 찾아서 영혼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중림사 극락고전입니다. 아까 불회사 대웅전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사진 다른 데서 떠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극락고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 3칸, 측면 1칸, 막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아하고 요건 약간은 조그만 규모의 사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극락고전 안쪽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불상 주종불 자체를 정면에 보통 사찰은 세워놓거든요. 이 중림사 같은 게 측면 왼쪽 편에가 주 본尊불을 모셨습니다. 아미타 열애자상을 모셔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단 자체가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극락고전 안에가 실은 느낌 자체로는 밖에서 보면 외관상으로는 아담하고 조용한 산사의 느낌인 것 같은데 실제 처음 조성했을 당시의 어떤 평화 그림들을 보면 어떤 비천이라든가 그 백룡, 대들보 위에 그려져 있는 그 용의 그림 또는 그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희한한 보기 드문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틀이 약간 벗겨져 가지고 희미해진 모습도 있어서 그대로 좀 보존할 수 있나 아니면 새로 우리 맘대로 덧칠할 수는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림사 그 세종개불탱입니다. 평양하게 모셔져 있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개불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살 자체를 할 때 폈다가 이렇게 벌었다가 하는 와중에 그게 한 40회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해군 때 제작되어 가장 앞선 시기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수인과 신원이라는 화공이 그렸고 청계인연 임술, 임시벌, 17일 중림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쪽에 중림사 부분을 지운 부분이 있어서 중림사에서 이렇게 조성을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어디 다른 데 있었던 것을 중림사로 가져와서 중림사 거라고 이름표를 달아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보물을 중림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칠 아미타 열애자상입니다. 중림사 아미타 열애자상 같은 경우에는 고려 후기 양식을 띈 조선 초기 불상입니다. 그래서 중품 하생인을 하고 있고요. 이 건칠불 또한 15개 정도 우리나라에 남아있어서 꽤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하시다 보니 이제 그 아까 열애자상 뒤쪽에 걸려있는 명산일상도입니다. 18세기 중엽 작품인데 전라도 쪽에 있는 불화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고 가운데 그 부처를 위시해서 여러 제자들을 한쪽에 압축해서 잘 나타냈다고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운홍사입니다. 운홍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 지금 많은 다른 불사들을 또 많이는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성목사가 도성함으로 참여했다. 그 다음에 두 차례 큰 화재, 고려시대 때 화재 때문에 전체가 정각이 불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 기록에 보면 백제 성왕 때 연기조사가 창건했다는 또 화엄사기의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기록이 지금 양쪽에 또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경내에 15,000평 규모의 야생 군락지가 있는데 야생차 군락지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초이선사의 출가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그 공동열의 일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자 형태가 통일신라 시대 걸로 추정되어 있는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입니다. 제가 이제 불교 쪽도 아니고 불상을 보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운홍사지 발굴조사 때 출토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불상 같은 경우에는 광배와 불상, 대자가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제작되어 있는 좀 특이한 예라고 합니다. 운홍사의 불조상경 보물입니다. 불조상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그 스님이 쓴 책인데 어떻게 보면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의 필독서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중국 스님이 쓰기는 했지만은 이 불조 42장경, 불교유경, 유산정책 이게 이제 세 개로 뭉뚱그려져 있는 책이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한 권으로만 만들어져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볼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먼저 같은 게 보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은 운홍사의 불조 상경 같은 경우에는 보물 694-2조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운홍사 석장승 아까 전에 보셨지요. 지금 불회사 석장승과 비슷한 듯 닮은 듯 그런데 이제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허은당 장군 같은 경우에 뒤쪽에 건립 시기를 다른 석장승과는 달리 기록이 돼 있어서 언제 만들어졌다 알 수 있습니다. 불회사 석장승과 비슷한 닮은 부분이 있어서 통과하겠습니다. 잠깐은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사진이고요. 운홍사에 이거는 이제 불교 관련한 건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한자로는 쌍시라고 하는데 운홍사에 이 연화감이라는 감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 안내에 또 다른 감이 있어서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감이라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운홍사에 있는 석조열의 자산이고요. 다른 불상과는 약간 다른 제대로 멋있게 이게 엄청 큰 중형 불상입니다. 175cm 이상 된 중형 불상인데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운홍사 것은 아니고 동방면에서 발견된 것을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그 민불인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륵사입니다. 미륵사 같은 경우는 이제 6.25 때 불타버려가지고 실은
다른 무속인들이 거주하는 미륵당이라고도 불렸었다고 해요. 그런데 미륵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남평 쪽에 그 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철천리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철천리 말 그대로 철이 나던 지역, 삼국시대 그 훨씬 이전부터 철기시대 때 어떤 큰 거점 도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영산강 유역으로 드나드는 어떤 사람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인간 신앙으로서 그 자리를 잡았지만은 나중에는 더 큰 국가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폐사되고 미륵당이라고 불리면서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미륵당에서 갖고 있는 그 불상들을 보게 되면 지금 철천리 마의 칠불상하고 나중에 그게 이렇게 운조 저 이름이 정확다 석조 열애일상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칠불상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한 1m가 채 안 되는 화강암입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조그만 그 불상들이 이렇게 속에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새겨져 있어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고, 미륵사의 철천리 석조 열애일상은 제가 이걸 자료를 찾다가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직접 가봤습니다. 갔더니 5m 이상 되는 엄청 큰 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돌 속에 찾은 부처님이라는 말 있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보니 그 불상이 있었던 자체 자리가 연꽃이 만개한 모양이었고 이 불상이 서 있는 자리가 화심에 해당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사찰과는 달리 미륵사 같은 경우에는 사찰이 좋은 경관 내지는 어떤 산세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륵사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변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에가 자리를 하고 있는 사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천년 사찰이 이렇게 사찰이 그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듯 어떻게 보면 영산강을 끼고 해상 세력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군의 주둔지이기도 했던 남편 지역에 이런 사찰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어떤 그 사회와 그때 당시의 정세와 같이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천년 고찰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유물 위주로 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하고는 달리 뭐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실은 이제 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불교 관련이 우리하고 1500년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적인 것으로까지 같이 공유가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현실 이제 많이 바뀌어가면서 불교 용어 자체도 어렵고 또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실상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입에서도 뱅뱅뱅뱅 돌기도 하고 발음하기도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서 나름대로는 발표를 하면서도 창피한 마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말을 좀 안 듣는구만요. 근데 이렇게 그 남평 지역에 우리가 봐야 할 것,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뭐 저분이 시간을 오래 끌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엄청 많아요. 우리는 이제 사실은 남평에서 이렇게 이런 학술대회를 해야 되는데 남평 지역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선 이유는 나주 살아도 나주분들도요 남평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실은. 그래서 나주분들도 남평을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여기서 했음을 남평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장승은 본래 이정표 역할이에요. 어떤 역과 역 사이 거리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또 벅수 벅시 막 그렇게라도 얘기하죠. 석장승을. 근데 그거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남평 역사문화 체험 탑사 코스 개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한 세 분들은 문화강의 해설사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뭐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기에 저희들이 평소에 그 지방을 다니면서 어떤 체험이라든가 그런 경험담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어떤 이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재욱 선생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평의 답사 체험 코스 개발을 발표할 나주학교 역사문화체험관 이민정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나주시에서 남평에 답사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전에 발표하셨던 그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과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그런 거를 통틀어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슬을 꿰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차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나절 코스, 한나절 코스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향교, 불교 제외하고 하나의 꼭지들만 좀 감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낭만과 전통이 공존하는 코스에서는 부남평역과 문바위 그리고 넘어가고요. 한나절 코스에서도 그리움과 충절을 굽어보는 코스이기 때문에 안성현부터 원련대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남평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남평역에 대해서는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다들 너무 시간이 없으신 걸 알아요. 아는데 시를 제가 하나 빠르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남평역과 약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를 읽는 거라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평역에서 박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흑밤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층 졸고 금음처럼 몇층 감기에 풀러기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비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러는데 단풍잎 같은 몇잎의 차창을 밟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이것은 1981년 중앙일보 등단작이기도 한 등단작이기도 한 시인 곽재군의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왜 읽어드렸냐면 실제 사평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의 이름이 몇몇 거론되어 있는데요. 시인은 광주에서 나고 광주에서 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시인께서 81년도에 썼다는 거. 그러면 1981년도에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 시를 썼다는 것은 그분은 1980년 5월을 광주에서 겪었던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시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의 그 조용한 사람들의 지쳐있는 일상 매우 폐잔병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주 정신의 민중의 어떤 거대한 저항성 그렇게 저류 지속성의 민중성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저항과 저항의 도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저항과 정의의 고장이라는 남평의 주제와 이 시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귀한 시간에 읽어드렸고요. 또 사평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인터넷을 쳐보면 많은 없어지는 간이역들에서 이 시를 전부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고 있는데 우리가 광주 정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그 역에서 시인이 남평역을 지칭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로 남광주 역을 모델로 썼지만 아마 지금 남광주역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역이야말로 사평역에서의 사평역을 우리가 남평역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의 문바인데요. 문화바이 설명은 앞전에 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설을 하면서 최근에 저 문바이의 문성명 홍일교 총재의 흔적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하듯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바이를 끝나지 않은 남평의 볼거리로 기억을 하면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강 솔반 유원지인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책자에 다 써놓았기 때문에 안성현 설명은 남평 계시는 분들이 너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제가 안성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들강 솔반 유원지에 안성현 노래비 안쪽으로 저렇게 탁사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요. 탁사란 물을 두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탁사정 판액은 고당 김규태의 작품입니다. 1507년에 건립된 탁사정은 합평윤씨 지암 윤성기의 휴식처였습니다. 안쪽 벽에 1952년 김정채가 쓴 탁사정 중건기를 비롯하여 13편의 시문이 걸려있고 원문에 따라 후손들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저 한문은 지암윤공 장구처인데요. 지암윤공이 지팡이를 놓고 쉬는 곳이란 뜻입니다. 후손들의 시 중에서 장흥 출신 고영화는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은 고경명의 후손이고 이외에도 나주 도래마을에 홍기현과 홍석희 등이 지은 한시도 있습니다. 오늘 장흥에서도 이 학술대회를 보러 오신 분이 계셔서 특별히 장흥의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저는 이런 뜻을 모르고 드들강에 와서도 여기 계시던 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드들강 백사장 거기서 놀았지 이런 걸 생각하듯이 제가 일부러 여기 학생들하고 투어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드들강을 우리가 여기 가봤어 혹은 또 드들강 탁사정 앞에 저 바위를 보면은요 악어인가? 이렇게 악어야?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장소로 어른들이, 저 학생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들강 하면은 너무 슬픈 그들의 전설,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요. 일례로 그들이라는 이름이 또 행복하게 변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 삼거리 앞쪽에 그들 돈가스 집이 있는데요. 거기는 주말이면 아주 가득 찹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맛집으로 찾는데 지역의 이름을 활용해서 그렇게 뭔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월련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평판교에서 위로 올라가면 제가 교재하고 다른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산책하기 좋고 체육 코스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올라가서 보면은 저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곳이 광남고등학교이고 내려다 보이는 곳이 남평의 가장 중앙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월련대산이 전극융에 충절이 있는 월련대 자리인데요. 월련대의 유래까지 다 준비했지만 그것은 교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련대라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는데 남평 분들조차도 잘 모르고 계셨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저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고래 한옥마을 역시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교재에 너무 길게 설명을 해놔서 시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고래 한옥마을은 너무나 중요해서 교재를 너무나 길게 서술을 해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방문을 해도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홍기창 가옥 안채의 둥근 기둥은 바닷물에 3년을 담근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광마루는 먹감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그러니까 고택을 방문하면서 소술대문, 사랑채, 안채 이런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저 오른쪽 사진은 홍기창 가옥의
부엌 위에 있는 쪽물을 제가 사진을 담아왔습니다. 그냥 고택이라는 것이 저렇게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 여러 난을 겪으면서 전쟁 중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유가 그들이 인심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아서 이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철야마을 만호정, 여기도 지금 자료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구 한말 호남 의병, 아까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구 한말 호남 의병들이 여기 일제가 말하기에는 우리 호남 의병들을 괴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 철야 만호정 앞에 나무로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가둬놨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되면 마룻장을 의병들이 뚫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자를 이렇게 그냥 가서 봤을 때 하고 그 느낌을 받으면서 마룻장을 봤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러 번 갔습니다. 아마 눈이 좋으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저 정자에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고 저 뒤에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도가 안 맞아서 여러 번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저 트럭은 옛날에 말이나 마차였겠구나. 그리고 정자라는 것은 씨를 읊기도 하고 조상들이 그렇게 휴식을 취하기도 했는데 어쩌면 저렇게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는 것이야말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조상들의 삶을 면면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남평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브랜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건이 탕면쌀이고 하나는 구례사의 비로차인데요. 왕건이 탕면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주 천년의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나주 평양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완사천, 왕건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저는 남평에서 식당에서 이런 왕건이 탕면쌀을 쓰는 식당에 어떤 왕건이 탕면쌀을 사용한다는 그런 판을 하나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구례사 비로차 앞에서 설명을 했나요? 그 불가에서는 비로자 나굴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비자나무 이슬을 먹는다는 비로 해서 네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소개하는 나주미술관 카페 소감은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미술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교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무예를 키우던 장사를 활용해서 오른쪽 위에 전시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심은 마당의 소나무 그리고 저 뒤에 감나무는 1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술 발표라는 주제에서 제가 그들 돈가스 하나 언급을 했고 이렇게 나주미술관 카페 소감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개인의 영업을 떠나서 그 지역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효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관광의 콘텐츠가 되기도 한다 해서 잠시 올려봤습니다. 최근 인구 조사가 너무 적죠. 왜냐하면 이제 자꾸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걸 정주 인구에서 생활 인구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지표일 수가 있는데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온 사람은 다시 꼭 나주를 방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주 자체가 많은 역사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곧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수목원에는 하루에 3,000명의 방문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분들, 또 문바이의 참배객들, 도래의 은하에 오시는 도래 홍씨들, 또 진주 강씨들, 홍련마을 있죠. 그런 분들이 여기 왔을 때 남평, 향교 이런 것을 쭉 보다 보면은 하루가 지나고 아 오늘 가야 되겠다 했는데 가지 않고 하루를 더 보내고 박물관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나주와 남평을 연계하는 그런 어떤 활성화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답사 코스 이런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